자, 한국 불교를 넘어서 전 세계 불교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탑상편 분황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낙산사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황사는 뭐 전부시대 칠처가람쥐 선덕여왕이 창건한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너는 여자인데 향기가 없다. 그래서 독수공방이다. 이렇게 이제 성희롱, 요즘으로 말하면 성희롱, 그걸 누가 했냐? 중국의 당태종, 충분히 했을 법한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이제 끙끙 앓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여자가 정치를 잘못한다라고 하는 빌미까지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비담 염종의 난에 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덕여왕은 독신 아니고요. 원래 남자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있었고, 스포갈문왕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포갈문왕은 정상적인 왕은 아닌데 왕에 추종되는 사람. 우리도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닌데 내 아들이 갑자기 왕이 됐어? 그러면 아버지를 추중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의 남편인데 왕의 남편을 밑으로 놓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다가 이렇게 예우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도 왕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왕 안 시켜주던데, 그치? 그냥 공으로 끝났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명칭만 그런 식으로 해주는 대목이 나오는 걸로 봐서 결혼을 했었고, 결혼했다가 남편 이렇게 돌아가시고 혼자 좀 자유롭게 살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그 나쁘지 않아요. 그게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이해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교적인,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는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적으로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랑 약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유목문화. 그러니까 유목문화는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의 차이 중에 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목이 농경은 무조건 내피어야 돼. 피중심입니다. 피. 내혈통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북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재벌들도 그렇고 물론 이거 무조건 내 자식이어야 돼.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 자식. 그게 뭐 거기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무슨 내가 갈비집을 좀만 크게 해도 그게 다 나옵니다. 카운터는 내 자식. 뭐 이런 아니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혈통주의예요. 혈통주의. 그리고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약간 능력주의. 그리고 저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쟤네가 혈통에 대한 인식이 약간 달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농경은 계속 사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동아시아가 왜 한때 최강으로 이렇게 경제력들이 쫙 올라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의 큰 특징인데 왜 그런 특징을 가졌는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성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성씨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농경 문화면 우리 집 주변에는 내 친척들이 살아. 그런데 결혼은 전혀 다른 성씨랑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동성 동본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먼 계통이라도 같은 계통이라도 아주 멀거나 안 그러면 완전 다른 성씨예요. 그러니까 피가 주기적으로 50%씩 계속 섞여갑니다. 잡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잡종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능이 좋아집니다. 지능이 좋아집니다. 그게 동아시아가 성장했었던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고려만 봐도 요즘 그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거 보면 왜 현종이 저렇게 등장을 하느냐? 없어. 왜? 종래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냐면 왕건피를 누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최강자예요. 왕건피를 내가 얼마나 가졌냐.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50% 이상 못 가질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때는 종례혼을 하니까 왕건피 100%도 가능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뭐 조카랑 결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왕건피 100%. 그래서 왕건피가 몇 프로냐가 사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1순위로 되는 거예요. 그건 유럽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합스부르크 왕가 뭐 이런 거 쭉 나올 때 보면 다 그 피의 농도예요. 농도.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잡종을 지향했고 잡종을 지향하는 대신에 성씨가 어떻게 계승되느냐를 굉장히 높게 쳐줘. 근데 쟤네는 순종에 대한 추구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왜 이런 게 유목문화에서 나타나느냐? 유목문화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많아지면 분가를 해야지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풀 갖고는 이거를 다 뜯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지면 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도 이제 선택권이 없잖아. 맨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혈족끼리 결혼하는 거야. 근데 혈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걸 이해를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좀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점점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상해지지만 이것도 애가 이상해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단종이죠. 이게 무슨 있는데 안 생겨. 있는데 안 생겨.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도 유목문화에서도 인지를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좀 상태가 괜찮고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시켜서 그러니까는 이게 피를 섞어서 그러니까 종족 우선으로 볼 거냐, 내 피 우선으로 볼 거냐, 사실은 그 논쟁이에요. 그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게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니까, 저 문화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내가 창업자라도 기업을 크게 창업해서 그래도 나는 대주주로서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더라도, 그러니까 저 주식은 물려주는데 경영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자 중심으로 해서 가는 문화가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러다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 같이 능력자가 나오면 이게 막 기업이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그 엄청난 그 오너의 힘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강력하니까 쫙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조금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큰 사람이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다가 하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선택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재벌은 애라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나 이런 생각도. 그러면 선택권이라도 좀 있지. 하나 둘 낳으면 하나 둘 낳는데 내 자식이라서 몰아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봐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자아 성취라는 게 있어서 그런 위치에 있어도 안 할래도 있어. 아니 어차피 내 자산은 주식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한테 수천억이 있어. 그런데 내가 굳이 그걸 뭐하러 회사 운영을 해? 예전에는 그래도 그게 영예로운 건데 이러면서 한다면 지금은 굳이 내가 그거 뭐하러 승계를 해요? 그러면서 뭐 유학 가가지고 딴 일을 해. 지가 자기 좋은 일. 예. 아니 가능한 일이잖아. 지금 가능한 얘기잖아. 그렇다고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니 쓸 만큼 충분한데 뭐. 그래서 피중심의 문화하고 정중심의 문화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대에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8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현재까지 이쪽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지금 문화 패턴이.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뭐 승계하는 게 북한 뭐 재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도 승계죠. 그게 대형교회의 승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그럼 빨리 망해.
전문 경영인 같이 이렇게 능력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승계해주면 고맙지.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고맙지. 그리고 절도 되게 웃겨요. 절도 되게 웃겨. 절은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승계 대상이 없는 것처럼 돼 있거든. 근데 쓸데없이 뭐 상자네 어쩌네 하면서 시작을 해. 그래서 나중에 불교를 비판할 때 유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쟤네는 가족관계를 끊는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가족관계, 변형된 가족관계를 만들어서 주구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근데 지금 한국 불교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은상자 제도 같은 게 문제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그래서 이거는 내 상자여야 되고, 이 지분은 뭐 내 상자 안에서 뭐 내 문중이어야 되고, 뭐 어쩌고 나와.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은 좀 무너졌거든요. 제가 학교 초반에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선생 제자여야 되고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싸움 붙으면 뭐가 나오냐면 내 새끼 건드리지 마가 있어. 내 새끼가 뭐냐면 진짜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지도 제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실 대학 같은 데서는 그게 거의 농도가 흐려졌어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해. 그런데 그게 거의 농도가 흐려졌거든. 그런데 절은 아직도 그 농도가 무지하게 짙어요. 제가 사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은상자 제도를 없애고 그냥 그 당시 총무원장 스님이나 종정 스님 밑으로 해서 전체가 다 그 세대는 그쪽 어른한테 출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수 개념으로 쭉 기수 개념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능력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는 훨씬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누가 누구 밑에 제자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종단에서 각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정예하가 계시면 그 어른 밑으로다가 다 상자인 거야. 다 상자인 거야. 그 어른 계실 때까지는. 그럼 종정이 바뀌면 또 그 어른 밑으로 상자인 거야. 그러면 이게 같은 그거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언제 출가했냐로 결정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등 관계에서 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가고 좀 힘 없는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가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도 절에 사실은 저런 혈통 중시 비슷한 게 있어서 은상자 간 뭐 이런 게, 그래서 은사 스님을 잘 만나면 황태자 이런 표현이 암암리에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절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출가하러 절에 들어간 거야. 개고생. 인생 개고생. 똑같은 줄 아는 거야. 똑같은 줄 아는 거야. 아니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유목문화하고 사실은 농경문화의 차이예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농경문화처럼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일반적으로는 지금 유목문화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비판할 때 보면 우리는 고려 때까지는 유목문화 풍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속도 형제 상속이 많고, 그러니까는 왕도 형제, 형제로. 좀 있으면 여기 나오는 경덕왕도 저기 성덕왕 셋째, 둘째가 앞에 왕을 하고 셋째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상속이 내려가는 게 유목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다른 고민들을 하고는 있는데 확실한 건 형제 상속이나 이런 게 내려가면 유목문화 계열이에요. 그리고 농경문화는 적장자 상속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여야 되고 장남이어야 되고 그것도 적자여야 된다. 적자여야 된다. 그리고 적자는 반계보다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는 뭐 광해군 생각하시면 되죠. 나이는 많지만 적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결국 나중에 구테타의 반정의 빌미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도 생각보다는 훨씬 조금 자유로운
그런 분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선덕여왕으로 논문을 여러 편 쓴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랬을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뿐인데 중국은 북의 시족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웃기지. 그러니까 선덕여왕을 이제 비판하는 그게 이제 여성에게는 향기가 없다. 남편이 없으면 뭐가 되지? 예전에 남편이 없어, 남편이 죽었어, 혼자 살아. 그럼 뭐야? 미망인, 아직 죽지 않은 사람. 그거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존재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고, 너는 죽을 죄인인데 아직 살아 있는 거야. 그때 갔어야 돼. 그때 갔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진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야지. 그럼 매달잖아. 이렇게 매달잖아.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죽으면 재혼하죠. 우리 그 여기 삼국유사에도 나오는데 그 설총 엄마 남편이 군대 가서 간 거잖아요. 요속공주 부인 남편 간 거잖아. 그랬더니 옷 젖었더니 아유 또 이렇게 또 뭐 모르겠어 나도. 그 당시 풍속으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그렇게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요즘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엄마 재혼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들러리 서주는 거. 아니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이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이렇게 지금은 하는 아니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로 보이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야.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혼자 되면 개고생하면서 애들을 키우다가 약간 원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런 정도였었잖아요. 좀 힘들게 사신 분들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더라. 그리고 지금 고려 거란전쟁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목종과 김치양, 그 천추태후와 김치양. 이거 보면 아들이 왕인데 그 꼴을 보고 있잖아. 엄마 즐거우시겠어요? 이렇게. 야, 그거 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거 일반 지금 우리 정서에서도 아니, 그럴 수는 있지만 대놓고는 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있지. 아니, 엄마가 내 체면을 그렇게 무너뜨려서 되겠어? 아니, 여러분은 그 생각 안 들어요? 별나서, 천추태후가 별나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그래도 체면이 크게 안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왕의 체면이. 그 얘기는 뭐냐? 생각보다 많았구나. 일반적이구나 얘네 지금.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왕까지도? 왕의 엄마가? 그리고 끝에 맨 마지막에 그 죽을 때 이렇게 보면 엄마를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가고 김치향은 죽였지만 아니 그렇게 나오잖아. 그게 진짜 싫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다 알려진 사람과 그런데 나랑 엄마랑 둘이 남아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를 잘 대우해 줄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진짜 어려운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이게 생각보다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 왕이 지정신이냐가 아니고 그냥 그 당시 문화적인 걸로 크게 이상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자꾸 보니까 예전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황사라고 하는 절은 당태종이 너는 여잔데 남자가 없으면 미망인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향기도 없고 거지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향기 없는 모란꽃을 보내니까 임금에게는 향기가 있다 라고 만든 절이 분황사. 분황사. 쉽게 말해서 선덕여왕이 빡쳐서 만든 절. 빡쳐서 만든 절. 향기로운 풀리는 분자예요. 분황사. 여기서 황은 당태종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예요.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대놓고 내가 황제야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내가 황제일걸?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해. 이게 생각보다 많아. 내가 황제 같은데? 그리고 좀 센 쪽에서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다가 내가 황제인데 뭐 이런 거 해. 이런 거. 이런 거. 조선하고는 달라. 조선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는 거야.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나도 충분히 할 만해 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그게 중국 정도 저렇게 땅덩어리도 넓고 해야 그게 황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계속 천황이에요. 일본도 계속 천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렇게 못 칭했으니까 기분이가 나쁘니까 일본은 일왕 이렇게 부르지. 일본에 조금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분황사에 천수대비 관세음이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이렇게 팔 이렇게 돌려 있는 뭐 두 종류가 보통 있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서서 있는 경우는 아마 제일 어떻게 보면 걸작이라고 해야 되나 기림사. 현대에 만든 조성한 거예요. 현대 조성. 그때 뭐 불교 미술대전에서 뭐 대통령 상인가 받았죠. 그래서 기림사 이렇게. 그래서 이 분황사 맹아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장님이 눈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눈 떴다. 장님이 눈 떴다. 이런 뜻이에요. 맹아. 근데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어. 한길이에 사는 어디 지명인가 봐. 그 근처 어디겠지. 그러니까는 분황사까지 왔겠지. 그러니까 경주 인근에 사는 희명이라는 여자. 저 여자 엄마인데 지금 희명이 엄마로 나오는데 아마 이름은 모르는가 봐. 모르는가 봐. 왜냐하면 희명이라는 게 밝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모르니까 대충 갖다 붙인 거야. 밝음을 구했겠지. 내 자식이 지금 눈이 장님이 됐어.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천적 장님이 아니에요. 5살에 한 5년 정도 키우다 장님이 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 왜? 이게 선천적 장님을 고칠 수 있느냐고 후천적 장님을 고치느냐고 달라요. 이게. 아마 의료에서도 다를걸? 네, 처음부터 아예 이게 제품상의 제조상의 결함이에요. 야, 이러면 이거 부품 바꿔야 돼. 부품 바꿔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독버섯 같은 거 슈퍼마리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독버섯 먹으면 이렇게 이런 거 변화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떤 반전이 일어나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런 처방 말고 또 다른 처방이 있잖아. 공양미 300석.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라식 수술 비용이에요. 공양미 300석. 그 절은 그 신봉사 사건으로 아마 대박이 났을 겁니다. 대박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 5년 뒤에 실명.
실명을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부모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저 이름이 희명인 거예요. 밝음을 구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애가 차라리 안 보였으면 희망이라도 없을 건데 보였다가 안 보이니까 더 미치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가서 이제 쉽게 말해서 기도해야지. 뭘 그 당시에 의료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황사에 갔더니 좌전, 그러니까 분황사에 메인 정각이 있고 이 옆에 이렇게 정각이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좌측 건물 좌전 북벽에 뒤쪽이래. 뒤쪽이 여기가 아닐 거고요. 보통 정각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보통 관세음보살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절도 다 그래요. 오래된 절은. 요즘 절은 부처님이 맨 뒤쪽으로 붙어 계시기 때문에 문이고 지랄이고 없는데 오래된 절들은 다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월정사나 이런 데도 뒤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직진형 건축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참배를 하고 여기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다음 전각이 있어. 그러면 또 중국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보통 장경각 뭐 이런 게 거의 끝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지형 정각에서는 산에 있는 정각에서는 요 뒤에가 산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쪽이 문은 있는데 막상 일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니는 구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뒤에도 내가 나갔지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통 관세음보살을 그려요. 관세음보살을 그리는데 우리는 저렇게 그려놓은 데도 있고 마곡사나 뭐 저기 고창 선운사나 이런 데는 뒤에다가 그려놨고, 근데 보통 절에서는 보지도 않는데 그 건축비만 많이 든다. 이러면서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그림 그린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전설이 남아있는 게 그거잖아. 저 강진 무의사. 무의사 가면 그 뒤에 이제 법당을 뭐 중건을 하고 뒤에다가 배기관음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게 자항보도예요. 연꽃잎을 딱 타고 관세음보살이 서핑을 바다에서 서핑을 딱 하시거든. 연꽃잎 하나 딱 돼가지고 샥 이렇게 간다고. 서퍼야 서퍼. 그게 뭐냐면 파도가 치는 이게 중생계예요. 중생계에 관세음보살은 물들지 않고 그 위에서 중생을 건져주는 거야. 자기는 안정돼 있는 데 있으면 중생하고 멀어져서 그게 약발이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연잎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묻어. 안 빠져. 그러면서 착착착 이렇게 이렇게 건져내는 거야. 너 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죽어야 끝나. 그렇게 그걸 자항보도라 그래. 자항보도. 자항보도. 자비의 배로 건네준다. 뭐 이렇게 자항보도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무슨 전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화공이 이제 내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겠다. 하지만 100일 동안 문을 열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00일이면 꼭 99일째. 그래서 여우도 맨날 그렇게 사람이 다 돼가는데 99일째, 우렁이 각시도 그렇게 임금 지불 안 하고 계속 부려먹으면 되는데 괜히 와서 봤다가 불법 노동자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강제 송환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주지 스님이 보니까 뭐 파랑새 한 마리가 붓을 이렇게 샥 물고 다니면서 그리다가 깜짝 놀라서 날아갔다. 그래서 뭐 눈이 뭐 덜 됐다는 둥, 뭐 저만이 덜 됐다는 둥, 뭐 이런 썰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 부처님 등 뒤쪽에 뒷벽에 후불 벽화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부처님이라고 가정하면 내 바로 뒤에는 영산회상도고요. 그 뒤쪽에 그 맞은편에 관세음보살. 이게 북벽이라는 의미가 이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장보도를 그린 게 아니고 천수관음을 그렸대. 아, 이게 중국에 가보면 지금도 그 관세음보살을 다 그리든지 안 그러면 부조로다가 안 그러면 환조로 이렇게 아예 상으로다가 만들고 중국은 이걸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면서 저 문화가 사실은 단절됐다라고 보시면 돼. 더 이상 그쪽을 쓸 일이 없는 거지. 그 공간을 쓸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천수대비상을 이렇게 섰는지 앉아서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저 휴유암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낙산사에도 있어.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있었더니 이 어머니 희명이 근데 자식은 안 나와. 이 아픈 놈이 성의가 없어요. 자기가 성의를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입시기도의 거의 원류지. 입시기도 엄마가 와. 엄마는 계속 오는데 걔가 언제 본 적도 없고 엄마가 100일 동안 참석하고 엄마가 나중에 화분을 올려. 끝이야. 입시기도의 시작과 끝.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데. 그럼 당사자는 공부. 마일리지는 엄마가 이렇게. 여기도 그래.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노래를 불렀대. 이게 노래를 불렀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천손과 첫눈을 가져서 당신은 천수천안이니까 천손과 첫눈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와서 나에게 좀 덜어주세요. 나에게 덜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둘 다가 없어. 두 눈이 멀었어. 둘 다가 내가 없으니까 그게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인 거지. 하나라도 주면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고쳐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절절한 얘기인데 그래서 나에게 그걸 준다면 그걸 놓아주고 베풀어주면 그 자비가 내 뿌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떴대. 그렇게 해서 하나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1+1으로 2개를 다 해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게 굉장히 진기한 내용인데 뭐가 진기하냐면 저런 기도를 노래로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기 지금 간절한 기도야. 그리고 슬픈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한 100살 됐는데 눈이 장님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하면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저기서 갑자기 노래를 해. 마치 인도 영화처럼. 이게 뭔가 갑자기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여자가 남자가 막 싸워. 막 이렇게 싸우더니 갑자기 막 노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그게 맛살난데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보면 주술적 향가입니다. 주술적 향가. 그래서 저 노래가 어떻게 보면 향가 계열의 그러한 주술료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헌화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저기 제망매가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 이힐병연 해가 둘이 떴을 때 그게 이제 월명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뭘 이걸 처리를 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풍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슬프지만 그런 것들을 주술적인 노래, 주술적 노래 생각하시면 뭐냐면 무가, 우리나라 전통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무가가 있어요. 무당이 막 이런 거 굿하고 할 때 그게 주술성을 가진 노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약간 변형되면 판소리 같은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래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쳐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게 낫는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기록이에요. 뭐가? 야, 이게 소리문화네.
어떻게 보면 진원 문화예요. 진원 문화. 그러니까 중국은 그림 문화거든요. 부정 문화. 부정 문화. 여기는 소리 문화. 이 소리는 메소포타미아부터 그 다음에 인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 남아있는 진원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축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저게 소리 문화예요.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절에 있으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거, 축원할 때 또박또박 읽는 거. 나 진짜 그거 내가 굉장히 또박또박 하거든. 다른 스님들은 웅얼웅얼 이렇게 개구리 울듯이 쫙 넘어가거든. 근데 제가 약간 답답하게 이거를 이렇게 좀 또박또박 읽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에너지가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 약간 달라. 그래서 그림의 문화가 있고, 그림의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문화예요. 그런데 중국 문화가 정착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소리의 문화, 진원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진원하고는 약간 달라. 저거는 주술적 노래예요. 주술적 노래.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노래로 기도를 할 수 있다. 야,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거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뭐 발언을 적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이렇게 적어주잖아. 이게 모범 답안 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신 거니까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잘 못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정도 내가 노래를 불러서 기도를 할 정도는 돼야 눈이 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자녀분들은 장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굳이 노래를 안 불러도 된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황사, 천수관음, 그리고 맹하트간 장님이 눈뜬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낙산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도대체 누군가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